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연예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돌 가수가 가장 되고 싶었죠. 다행히 외모는 꽤 눈에 띄는 편이라 학창 시절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녀일 행인일 같은 단역으로 몇 번 출연한 적도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아이돌 연습생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어요. 남들은 제가 마른 체질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저는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약했던 거였죠. 평생 다이어트 한 번 안 해봤지만 습관처럼 빈혈이 있었고 체력도 굉장히 약했어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연습생 생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몸을 진심으로 원망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아주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루하루 아끼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형편도 아니었죠. 누가 봐도 무난하고 평범한 집이었어요. 남에게 돈 빌릴 일 없이 살아왔고 부모님이 늘 계획적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소고기 외식을 하러 가기도 했고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백화점에서 옷 한 벌씩은 사 입을 정도의 여유도 있었어요. 엄마는 할인 행사 전단지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거나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역시 쓸 땐 쓰되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컸습니다. 다만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약한 체질이었어요. 엄청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쉽게 지치는 타입이었죠.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알레르기를 달고 살았고 사춘기 때 생리를 시작한 뒤부터는 빈혈이나 생리통 때문에 학교에서 쓰러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바로 몸으로 티가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피부가 뒤집어지는 건 기본이고 긴장하면 밥도 잘 못 먹었는데 하필 소화기관까지 약해서 늘 체하기 일쑤였죠. 시험 기간만 되면 속이 뒤집혀 죽만 먹는 날도 많았고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는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는 연예인을 해보겠다고 아역배우 오디션이며 아이돌 연습생까지 이것저것 도전해본 적도 있었어요. 얼굴 하나는 예쁘다는 말을 꽤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늘 마지막에 제 발목을 잡는 건 몸이었습니다. 연습을 조금만 무리해도 열이 나고 스케줄 몇 번만 돌면 몸살이 와서 결국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그만둬야 했죠. 그때마다 속상해서 집에 와 펑펑 울곤 했는데 엄마는 늘 저를 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점점 크면서 엄마가 제 몸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힘들어도 예전처럼 울거나 칭얼거리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미안했거든요. 대학교 때도 시험 기간만 끝나면 꼭 링거를 맞으러 가야 했고 회사 생활 초반에는 과로로 입원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밤샘 작업이 며칠만 이어져도 몸이 바로 망가졌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저는 아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마른 체형에 피부톤도 밝은 편이라 주변에서는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약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사정을 알고 배려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생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항상 남들 하는 만큼 하지 않아도 돼. 쉬엄쉬엄 네 속도에 맞게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야. 무리해서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 끝까지 완주하는 게 100번이고 낫지.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용하다는 병원이 있으면 어디든 저를 데려가셨고 그때부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온갖 한약을 다 먹여보셨어요. 녹용이며 보약이며 몸에 좋다는 건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약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잠깐 괜찮아질 뿐 결국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냥 제 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들보다 덜 움직이고 덜 무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체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건강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엄청 노력했습니다. 워낙 입이 짧고 적게 먹는 편이라 한 끼를 먹더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제철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과일, 가을에는 꽃게 같은 제철 음식들을 일부러라도 챙겨 먹었습니다. 영양제도 종류별로 꼬박꼬박 먹었고,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사는 인생이었다면 적당히 포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아픈 것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란 걸 알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병가를 내야 하고 회의에 빠져야 하고 결국 팀원들에게 업무를 넘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건강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약한 덕분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요. 저처럼 그런 장소에서 인연을 만난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 때문에 센터에 가 있었어요. 체혈을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빈혈 증상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마침 남편도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와 있었고 체혈을 마친 뒤 대기실로 오다가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 물이랑 이온 음료 좀 챙겨 드세요. 피 뽑으면서 무리하셨나 보다.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물이랑 이온 음료를 챙겨줬어요. 사실 빈혈은 제게 꽤 익숙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유독 남편이 저를 챙겨주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올 때까지 제 옆을 지켜줬거든요. 저는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물어봤고 남편도 흔쾌히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건강검진 이후 몇 번 만나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썸 아닌 썸 같은 시간을 보내다 정신 차려보니 저는 이미 결혼식장 버진로드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과의 관계는 걸리는 것 하나 없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직업은 건강기능식품 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약회사와는 조금 달랐어요. 제약회사는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을 만들지만 남편 회사는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연구직이었기 때문에 의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꼭 몸이 약한 저를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수시로 챙겨줬고 비 오는 날이면 먼저 말하지 않아도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곤 했어요. 제가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약부터 죽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외모도 호남형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잘 얻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인상도 부드러워서 특히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제 약한 몸까지 평생 이해해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어요. 엄마 생신 때는 꽃바구니를 보내고 술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지방 출장 갔다 오며 막걸리 선물 세트를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아빠가 원래 무뚝뚝한 편이라 처음에는 남편에게도 딱딱하게 굴었는데 남편이 꾸준히 살갑게 대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도 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예비사위 자랑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남편과의 결혼을 아주 크게 찬성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감싸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아들에게 의지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MBTI T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표현은 조금 거칠어도 틀린 말을 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딱히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몸이 약한 제가 출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탐탁지 않아 하시는 말을 종종 하시긴 했지만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나중에는 적응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습니다. 몸이 이렇게 약한데 자연 임신이 한 번에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놀라워했어요. 사실 저도 놀랐고요. 병원에서는 제가 선천적으로 몸만 약한 체질일 뿐 무리한 다이어트나 생활 습관 때문에 후천적으로 망가진 몸이 아니라서 오히려 자연 임신이 빨리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약한 만큼 평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도 했고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에서는 태교에 좋다는 음식이며 책이며 이것저것 한가득 사다 주셨고 평소 무뚝뚝하던 시어머니조차 손주가 생겼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임신 초반부터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덧도 심했지만 거의 물만 마셔도 토할 정도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육아휴직을 내기 전이라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 6주쯤 출근길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당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거의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출근 전마다 제가 먹을 밥을 꼭 챙겨놓고 나갔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참치죽 말고는 거의 먹질 못했는데 남편은 매일 아침 따뜻한 참치죽을 끓여두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를 9주 이상 품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약한 탓에 산부인과 검진도 자주 다녔는데 그날은 유독 컨디션이 평소보다 더 안 좋았어요. 검진 결과는 계류유산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결국 선천적으로 약한 제 몸이 문제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날선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집한테는 무조건이어야 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둘러 몸 추스려서 다시 아이를 가져보자. 그 일을 겪은 뒤 남편과 저는 건강에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영양제도 더 꼼꼼히 챙겨 먹고 남편은 건강기능식품 연구원답게 몸에 좋다는 건 거의 다 가져다 줬어요. 유산 이후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인지 남편이 제 건강 상태나 약 먹는 시간까지 더 세세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인지 저는 1년 만에 다시 임신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첫째 때와 다른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여자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였는데 조금 외곽에 있긴 했지만 동네에서는 수술도 꽤 많이 하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 지인이 하는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더 신뢰가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퇴사했고 태교와 건강관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방의 유명한 한의원에서 받아왔다며 원기 보충에 좋다는 한약을 챙겨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걱정됐습니다. 임산부가 한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인터넷부터 찾아봤어요. 혹시 모르니 피하라는 글도 있었고 한의원에서 체질 상담을 받고 맞춤으로 지은 약이라면 괜찮았다는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후배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직접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한약까지 복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을 먹고 나면 정말 몸에서 힘이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챙겨준 거라는 생각에 더 꼬박꼬박 잘 챙겨 먹게 됐고요. 그래도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 메스껍고 어지러운 날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임산부라면 흔히 겪는 증상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유독 강도가 심한 편 같았어요. 그럼에도 둘째 임신 때는 이전보다 훨씬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인지 안정기를 무사히 넘겼고 어느새 임신 6개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힘들어하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 친정엄마 셋이 함께 식사를 했고 저는 평소처럼 남편이 챙겨준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그걸 본 친정엄마가 제게 물으셨어요. 이거 병원에서 받은 거야? 뭔지 알고 덥석덥석 먹고 그래. 아유, 엄마 당연하지. 이거 남편 회사에서 나온 거야. 그러자 부엌에 있던 남편이 웃으면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병원 영양제보다 이런 게 더 잘 나와요. 임산부가 주차별로 챙겨 먹는 영양제도 다 따로 있을 정도라니까요. 실제로 남편이 준 영양제는 임산부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남편은 직접 성분표까지 보여주면서 저를 안심시켰고 친정엄마에게도 꼼꼼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제야 엄마도 안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참 좋아지긴 했다. 나 때는 임신하면 영양제든 뭐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시어머니가 한약도 챙겨주셨어. 거의 다 먹어가는데 이거 덕분인지 입도 또 좀 덜하고 생각보다 덜 힘들어. 그렇게 친정엄마는 둘째는 꼭 건강하게 낳자며 저를 격려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됐을 때부터 몸 상태가 갑자기 다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한약을 챙겨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원래 만삭 되면 다 그래. 이건 만삭 때 먹는 약이니까 먹어봐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도 새로운 영양제를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뀐 약을 먹고 나니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잠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는 오히려 더 심하게 악화됐고 결국 저는 다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산모 건강에도 큰 문제 없고 아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만삭이다 보니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못 버티겠으면 지금 먹는 약들을 2, 3일 정도만 쉬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챙겨준 약들을 잠시 끊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도 알잖아. 이런 건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 지금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 아기 생각해서 며칠만 더 먹어보면 안 될까? 저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힘들면 며칠 쉬었다 먹으라고 했어. 지금은 너무 어지럽고 숨도 차. 내일 몸 상태 보고 다시 먹을게. 그 말을 들은 남편 표정이 순간 살짝 굳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직접 한약과 영양제를 들고 와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속이 너무 좋지 않았고 결국 약 먹기를 거부했어요.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몸 괜찮아지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남편이 이번엔 주스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마셔. 상큼한 거 먹으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마침 저도 뭔가 시원하고 상큼한 게 당기던 참이라 별 의심 없이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구토가 올라오고 마치 장기가 안에서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평소와는 달랐어요.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조차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100가지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 8달 된 둘째도 결국 못 지켰구나. 그 순간 저는 이불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는데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마 제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몸조리를 한 뒤 퇴원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또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난 아이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알지? 여보가 있고 그 다음이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터졌어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결국 지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쯤이었을까요?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안방 드레스룸 쪽에서 남편 통화 소리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 쪽으로 걸어가려다가 순간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됐어. 애 없어졌으니까 끝이라니까.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남편은 제가 깨어난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숨소리가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조용히 벽 뒤에 숨어 남편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걔 지금 완전 정신 나가 있어. 한동안은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을걸. 한약이랑 영양제 때문에 유산한 줄은 꿈에도 모를 거야. 원래 몸 약해서 그런 줄 안다니까. 아무튼 네가 산부인과 의사라서 천만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쓰겠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 남편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고향 후배라는 산부인과 의사도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별일 아닌 이야기를 하듯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토했던 날, 병원을 옮기자고 했을 때 남편이 유독 말렸던 일, 시어머니가 한약 봉지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던 모습, 이게 모두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산모 상태 기록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데이터 맞추는 것도 그렇고 병원 옮기자고 했을 때 진짜 시겁했어. 뭐 애초에 너 같은 고향 후배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겠지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숨소리조차 죽이고 버텼습니다. 발소리 하나만 잘못 내도 들킬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깨어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신난 사람처럼 계속 떠들어댔어요. 아니, 근데 몸 약한 애가 이렇게 한 번에 임신될 줄은 몰랐지. 진짜 골치 아팠다니까. 아무튼 술이나 한잔하자. 축배를 들어야지. 걔 자는지만 확인하고 금방 나갈게. 저는 남편 통화가 끝나는 것 같자 황급히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소름 끼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는 척하던 저를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여보, 쉬고 있는데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친정엄마 부를게. 얼른 다녀와. 남편은 안심한 듯 웃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간다는 사람이 향수를 왜 그렇게까지 뿌리고 나가는 건지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우면서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시어머니가 준 거라고 해도 더 알아보고 먹을 걸, 좀 더 의심할 걸, 내가 뱃속의 아이를 더 챙길 걸 하는 자책이요. 아침이 되어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밤을 샜고 일 마무리하고 들어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잠은 한숨도 못 잤는데 정신은 오히려 너무 또렷했어요. 남편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이 챙겨주던 영양제와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한약부터 전부 모았습니다. 먹다 남은 한약 봉지, 약통, 가루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비닐팩에 담았어요. 냉장고 아래칸에 보관돼 있던 한약 봉지를 꺼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한약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거든요. 너 생각해서 멀리까지 가서 지어온 약이다.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챙길 수 있는 걸 전부 챙긴 뒤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셨습니다. 며칠 사이 사람이 반쯤 죽은 얼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앞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제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보였다고 자책하자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나쁜 짓 한 인간들이 나쁜 거지. 네가 왜 바보고 등신이야?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믿고 먹었어. 절대 네 잘못 아니야. 엄마 말에 저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제가 가져온 한약과 영양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경찰서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 경찰 반응은 조심스러웠어요. 가족 사이 일이고 아직 직접적으로 약을 먹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찍은 남편 통화 영상과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준히 약을 챙겨 먹으라고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한약과 영양제를 증거물로 제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와 공모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때문에 사건은 바로 접수됐어요. 다만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녹음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홈캠까지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집안 곳곳에 몰래 홈캠을 설치했어요. 안방 협탁 아래, 주방 수납장 뒤, 드레스룸 선반 안쪽까지. 그리고 최대한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유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굴었고 일부러 더 멍한 척했어요. 남편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점점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자주 집으로 불렀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했고 장 보러 간다거나 친정에 다녀온다며 일부러 둘만 남는 상황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홈캠에는 둘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천성이 약한 애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 이제 슬슬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이혼 준비해야지. 심지어 남편인 산부인과 의사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병원 검진 기록 같은 건 문제 없는 거 확실하지? 그러자 의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유산 경험도 있고 고위험 산모라 다 묻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이 일은 그냥 묻을 수 있는 사고 정도였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담당 형사 동행하에 대학병원에서 다시 정식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 경찰이 병원 진료에 직접 동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의 고의적인 유산 시도 혐의로 정식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기존 산부인과 의사가 남편 지인이었던 데다 진료 기록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남편과 전혀 관련 없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받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측이 병원에 접근하거나 회유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담당 형사가 병원 이동부터 검사 과정까지 전부 동행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영양제와 한약 성분 분석 그리고 혈액 검사까지 다시 진행했어요. 결과는 3일 뒤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정말 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산부 장기 복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궁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도 함께 확인됐고요. 산모분이 드셨던 거라면 정상적으로 병원 차트에 기록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당 형사 표정도 바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성분은 임산부가 장기간 복용할 경우 태아 위험성이 이미 보고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슬픔보다 먼저 든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우리 아이를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공포요. 결국 경찰은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약 성분 분석 결과, 병원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고향 후배인 산부인과 의사까지 모두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만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저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유산 역시 제 체질이 원래 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고요. 시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 몸 챙기려고 한약 찌어준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해요? 손주를 해치려는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요? 심지어 남편의 고향 후배인 산부인과 의사까지 나섰습니다. 원래 고위험 산모셨기 때문에 충분히 유산 가능성이 있던 상황입니다. 셋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서로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저 인간들이 끝까지 저를 바보 취급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경찰에 신고한 줄 알았는지 경찰서에서 저를 마주하고도 얼굴색 하나 안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경찰에 제출한 자료 외에도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홈캠 영상, 메신저 캡처, 병원 자료까지 전부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산부인과 의사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까지 복원됐습니다. 거기서 정말 더러운 진실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유산시킨 이유까지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오피스 와이프, 그러니까 내연녀가 있었어요. 같은 회사 후배 직원이었는데 원래는 결혼 생각 없이 가볍게 만나던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도 그 내연녀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엔 남편 고향 후배인 산부인과 의사가 내연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그냥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이었고 진짜 내연녀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를 유산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 그 내연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 메시지를 보고 저는 진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보다는 그 애가 훨씬 애 낳기 좋은 몸이지. 유산한 몸으로는 애 더 못 가져. 건강도 보장 안 되고 우리 집 대 끊기면 큰일 나. 그 문자 하나에 저 사람들 본심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내연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집안이나 학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는 해외 명문대를 나왔고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릴 정도로 집안 자체가 엄청난 재력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에게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명품 선물도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거기다 내연녀는 회사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남편과 함께 브랜드 론칭까지 준비 중이었습니다. 자본금이며 사무실까지 대부분 내연녀 쪽에서 지원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결정적으로 내연녀가 임신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 집안 장손으로 드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저 인간들 계획이 꼬여버린 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입장에서는 쉽게 이혼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결국 저 인간들은 저를 다시 유산시키기로 계획한 겁니다. 남편은 약통만 바꿔치기해서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든 약을 제게 먹였고 시어머니가 챙겨준 한약 역시 성분 검증조차 안 된 연막용 약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으로 산부인과 의사까지 매수해서 병원 기록까지 조작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 모든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세 사람 모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은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약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고도 금기 약물을 지속적으로 먹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의도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량 자체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민사 손해배상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 인간들은 민사와 형사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 인간들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었어요. 이대로 조용히 묻혀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세상에 제대로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남편 관련 증거들은 전부 남편 회사 법무팀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회사 로비까지 찾아가 남편이 했던 일들이 적힌 대자보까지 붙였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는 직원이 그 지식을 악용해 임신한 아내에게 위험 성분을 먹여 유산시켰다는 사실에 회사 내부도 완전히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 관련 회사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런 사건을 그냥 덮고 갈 수 있었겠어요. 남편은 직위 해제된 뒤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부인과에도 똑같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솔직히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 전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진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유산 공모 혐의가 있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대자보에 고발하고 나서야 동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예약 취소는 물론 손해배상 관련 문의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은 환자가 거의 끊겼고 개원 비용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는 있다는데 손님이 없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상 폐업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가장 통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내연녀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륜 사실까지 모두 드러났고 남편이 해고되자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내연녀에게도 불똥이 튄 겁니다. 내연녀 역시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유부남인 걸 알고도 관계를 이어왔고 저와의 이혼을 위해 유산 계획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니까요. 결국 시어머니, 남편, 산부인과 의사, 내연녀까지 전부 기소됐습니다. 임산부 대상 위험 약물 투여, 유산 공모, 의료 기록 조작, 방조 혐의까지 적용됐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 역시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위자료,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청구했고 손해배상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까지 받아내며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정말 저 인간들 인생을 뿌리째 무너뜨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갔어요. 다만 산부인과 의사만큼은 솔직히 너무 아쉬웠어요. 저 인간은 고작 벌금형 정도로 끝났거든요. 솔직히 면허 박탈까지 돼도 시원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의료 면허 박탈은 기준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재판에서 끝까지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적으로는 중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진 저도 어찌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판결을 듣고 법원을 나오는데 저는 친정 부모님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가슴 한쪽이 돌덩이처럼 막혀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숨이 쉬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약 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영양제 역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제 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약을 먹고 계속 토했던 것, 몸에서 이상 신호를 그렇게 예민하게 보내던 것들, 그 모든 게 사실은 제 몸이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천천히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인간들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도 복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통해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연녀는 이미 아이를 출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형을 받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수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이들의 일을 그냥 운이 나빴던 사고처럼 묻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이게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식을 잃은 엄마라는 걸요. 제가 끝까지 가만히 있었다면 그 인간들은 평생 자기들이 똑똑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으로 약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스스로를 자꾸 탓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약해서 그런 건가 스스로 자책하면서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 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몸은 끝까지 살려고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